것이 아닌지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꿈은 해석이 필요한 어떤 상황의 종착점이 아니라 어떤 생각이 뻗어나가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내담자와 치료자가 공유해야 합니다. 공유된 생각은 커플 사이에서 또 다른 생각들을 활성화시키며 두 사람이 함께 이야기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죠. 따라서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역량이 내담자는 점점 커져나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치료자의 역전의를 통해서 치료자는 내담자에게 맞춰 해석을 그래서 치료자는 키자비인 내담자에게 의지하고 그가 보내는 신호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또한 내담자 역시 치료자를 의지해야 합니다. 치료자는 항해 지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내담자와 함께 치료를 진행하면서 그 과정을 지속적으로 기록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항해사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토니오 페로는 연상이 내담자가 꿈을 보고한 이전과 이후에 이야기하는 것들, 그리고 치료자의 마음에 떠오르는 것들, 그리고 그 순간의 정서적인 분위기를 모두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통해 보다 더 진솔하고 생생한 텍스트가 얻어집니다. 여기서 텍스트는 해석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치료자, 내담자가 함께 창조적으로 협력적으로 이야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그와 같은 이야기 자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윌프레드 비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치료자, 내담자, 커플의 고유한 신화가 창조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 내담자가 어떤 치료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커플 간에 고유한 하나의 신화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신화의 초점은 바로 고유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윌프레드 비온이 시열에 해당되는 것 중에는 꿈도 있고 환상도 있고 미리 보는 어떤 것도 있고 모든 메타포 형태의 은유도 있지만 결국 신화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러므로 심리치료는 뭐냐? 내담자, 상담자 간에 새로운 고유한 신화를 또 하나 만들어서 꿈 이야기를 쓰고 있는 그런 작업이 치료 작업으로 이분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꿈을 꾼 사람은 마음 깊은 곳이나 관계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시적인 비전을 구축한다. 즉, 레브리와 꿈속의 재료들이 치료자의 마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다. 자, 내담자는 마음속 깊은 곳에, 관계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시적 비전을 구축하고 이 시적 비전을 구축하는 작업은 내담자뿐만 아니라 치료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자의 이 레버리적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런 시적 비전이 구축되어지면 이제 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꿈속의 재료들이 치료자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서 치료자는 좋은 시인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둔감한 시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담자의 꿈은 아직 소통되지 않은 무언가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는 첫 번째 단서가 됩니다. 치료자의 마음이 여기에 대해지면서 두 사람의 꿈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자신의 꿈을 가져왔을 때는 내담자는 그 안에 자신의 외상성 주의상스를 비롯해서 그리고 모든 인간 그 주의상스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인간관계, 특별히 상담자와 자신의 관계에 뭔가 어떤 그 소통되지 않는 한 부분을, 즉 베타 요소의 내용물들을 가지고 올 때, 여기 치료자의 공감적인 환경 또는 치료자의 레버리 상태 속에 무의식적으로 그와 연결이 되어지면 이 꿈은 또 하나의 시가 만들어지고 신화가 만들어지는 새로운 꿈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꿈과 내레이션 부분을 봅시다. 내레이션, 즉 어떤 내러티브 하는 건데요. 말하는 거죠. 말하는 것의 가치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꿈에서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역사적인 참조물로, 내적 세계의 참조물로, 또 내적 세계에서의 사건들로, 그리고 치료자와 내담자의 정동적 홀로그램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홀로그램은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캐릭터를 찾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감정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3D 프린트나 3D 어떤 그 조각이나 어떤 것들을 기계를 깎아낼 때는 먼저 빛으로 비춰지고 빛으로 형상이 만들어지는 그런 기법들이 SF 영화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홀로그램은 만져지지는 않지만 분명히 실제의 그 내용물하고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꿈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꿈을 출발점으로 삼아 생각을 넓혀가면서 의미를 형성하고 공유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재배열해 나가는 것이 분석가의 과제라고 말할 수 있다. 관계적 정동의 진실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치료자의 해석보다 치료자가 내담자가 얼마나 협력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내담자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내담자에게 치료자는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의 내담자의 꿈을 출발점으로 해서 자꾸 그 꿈을 확장하고 의미를 서로 형성하면서 공유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가치인 것 같아요. 그 치료자와의 관계에서 특별히 13세 소녀 지아님이 사례를 한번 보면 치료적 장에서 꿈과 관계의 양상을 잘 보여줘요. 얘는 13살 났는데 치료 시간 내내 농담하고 너스레를 떨고 게임으로 일관해서 도무지 말도 잘하니까 의사소통이 잘 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가를 부모님이 알까봐 두려워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놈이 어느 날 꿈을 가지고 왔어요. 그 꿈 얘기가 이런 얘기였어요. 나는 학교에 있는데 낯선 동물들이 나와요. 거대한 치타가 나와요. 치타가 나를 쫓아와요. 나는 살려고 도망쳤는데 나를 물려고 쫓아와요. 그리고 사자 2마리가 빗장 뒤에 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치타가 쫓아와요. 그래서 나는 와인 저장고에 숨었는데 거기서 나의 강아지 딩고가 갈기갈기 찢길 위험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치타를 가두려고 애를 쓰지만 치타가 가두면 또다시 살아서 나를 쫓고
나의 딩고는 갈기갈기 찢길 위험에 있다. 이걸 구조 모델적인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하겠죠. 이것은 두렵고 분열된 그리고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부분, 그거는 치타, 사자 두 마리가 숨었고 치타가 쫓아오는 것도 감당하기 버거운데 사자 두 마리까지, 이거는 편지 분열적인 공격성, 박해 공포를 얘기하잖아요. 이러한 부분은 지하 저장고 안에 있으며 소녀는 그것을 거기에 가두어 두려고 한다. 하지만 그것들은 다시 그 지하 저장고는 자신의 무의식 속에 있다는 거죠. 그것들은 다시 살아나서 거칠지만 애정 어린 부분인 딩고를 계속 공격한다. 그것들은 아마도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제안이는 눈앞에 있는 치료자가 얼마나 이상하고 낯선지, 얼마나 치료자를 무서워하고 있는지, 또 부모에게 어디까지 이야기할 것인지, 말, 행동으로 자신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치타나 사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아래 지하 저장고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위에서는 농담과 개그, 그거는 아마도 이 아이가 쓰는 방어 기제죠. 그리고 말하지 않는 것 다 방어 기제죠. 그래서 이런 통제 하에 두어야 하는 위험한 대상, 즉 치타를 믿을 수도 있지만 이런 치타가 위험한 대상이기 때문에 언제 다시 살아나서 나를 잡을지 너무 두려워하는 꿈이다. 그러므로 치료자, 내담자, 커플 관계에서 두려운 일들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형태로, 그리고 박해받는 감정을 더 이상 활성화 시키지 않는 형태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토니오 페로는 치료자 내담자의 관계만을 표상하는 꿈인가? 사실 제안이는 모든 관계에서 이런 경계심과 또 그러한 박해적인 공포를 경험하면서 모든 관계에서 이 아이는 농담, 실없는 말, 그러면서 뭔가 침묵하는 것으로 이러한 자신의 지하에서 일어나는 박해적 공포를 억누르려고 하는 상태인 거죠. 그런 아이에게 해석 작업으로 막 밀어제껴 버리면, 그림 심리 치료도 똑같대. 해석 작업으로 밀어붙이면 이 아이는 사자 한 마리를 더 가지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게 페로의 얘기죠. 그러니까 페로의 결론은 뭐냐면 결국 치료자, 내담자가 상호적으로 친밀하게 공감적인, 그래서 특별히 내부리 상태에서 꿈이 당겨지도록 해서 치료실 안에 고유한 하나의 신화로 꿈이 만들어지고 탄생하도록 하라. 본래 이 딩고는요, 호주의 야생개인데 이 개가 이렇게 폭력적인 야생개가 된 이유는 버려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편집 분열적 자리에서의 불안을 정교화하는 면에서, 정교화한다는 면에서 내담자의 꿈은 어느 정도 우울적 자리에도 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치료자와의 관련된 꿈은 편집 분열적 자리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 그러므로
왜냐하면 자신의 그 dingo를 보호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증 자리에서 소생시키려는 가치가 있으니까 디프레시브 포지션에 해당되죠. 그런데 두 사람의 관계는 지금 편집 분열적 자리에서 우울적 자리로 옮겨가기를 아이는 기다리고 있다. 즉 언어로 상호소통하고 상호친밀성 속에 이러한 꿈이 다루어지기를 아이는 소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치타는 치료자의 마음 안에서 충분히 다루어지고 변형될 수 있을까? 마치 아기새에게 어미새가 벌레를, 물고기를 입안에 집어넣었다가 눅눅하게 되어졌을 때에 돌려주듯이, 이게 이제 알파 요소거든요. 치료자 마음 안에서 이 치타, 베타 요소인 치타가 충분히 다루어져서 변형시켜서 되돌려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관심이 되죠. 분석가의 공감적인 환경 제공으로 꿈속의 치타는 이빨과 발톱을 가진 치료자를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방송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치타가 구체화되려면 내담자와 협력해야 하겠죠. 이런 것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분석가가 내담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꿈을 보려고 하고 꿈을 다루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는 안토니오 페로의 꿈에 대한 주요 개념들의 변천 과정을 살폈는데, 결국 비혼 그리고 오늘날의 그 상호주관적인 심리치료의 그 가치들을 견지하면서 비혼은 이러한 일방적인 해석이 아닌 치료적 관계 안에서, 공감적인 상태 안에서 꿈 작업, 꿈 해석 작업을 다루게 되면 단순한 이 하나의 꿈이 아니라 꿈이 매우 풍요로운 꿈 상징으로 또 하나의 꿈으로 만들어지는 신화적 창조가 일어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비혼의 가치를 매우 존중하게 여기면서 자신의 이론 안에 통합적으로 자리매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